안녕하십니까. 금일 갑상선암 건강강좌를 맡은 울산대병원 이비인후과 갑상선 두경부 외과 파트 한명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선암 발생 원인 및 발병률, 그리고 수술 방법, 수술 후 보조치료, 수술 후 관리, 그 이후 외래 방문 일정 및 검사 방법 등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분들이 궁금할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환자분들이 갑상선암을 진단받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갑상선암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알려진 바로 경부에 방사선 노출을 받았던 경우나 아니면 가족성 수질암이 있는 경우, 갑상선 고이터나 하시모토 갑상선염 등이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갑상선암은 2020년 기준 암 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에서는 8위, 여자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이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갑상선암 발생 비율에서도 더욱 놀라운 점은 이전에는 고령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특히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남성에서도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특히 20대 내지 30대 초반의 나이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단지 검진의 증가만으로 갑상선암이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으로 다소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갑상선암이 착한 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암인 유두암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학성도 변이 타입이 존재하고, 양성종양 혹은 분화암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급 악성암으로 변화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갑상선암을 진단받은다면 수술이 치료 원칙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을 때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과 오른쪽 내지 왼쪽의 일부분을 절제하는 부분절제술이 있습니다. 전절제술은 진행된 경우 내지 양쪽에 혹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 시행하게 되고, 부분절제술은 보통 한쪽에 종양이 국한된 경우,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 부분절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부분절제술은 갑상선 호르몬 복용을 평생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추천되고 있는 수술이고요. 어쩔 수 없이 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은 내 몸에서 나오는 동일한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불편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접근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크게 일반 절개 수술과 로봇 갑상선 수술이 있습니다. 일반 절개 수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에 직접적으로 절개를 넣는 방법이고, 이는 직접적으로 갑상선을 바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술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로봇 갑상선 수술은 보통은 앞쪽에 절개를 넣지 않고 헤어라인이나 아니면 겨드랑이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목 앞쪽에서는 절개 부위나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물감 면에서도 로봇 갑상선 수술이 우수하고요. 하지만 암을 제거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수식 모두 정확하고 재발률에는 차이가 없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주로 로봇 갑상선 수술은 헤어라인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분이나 남성분의 경우 수술하고 나서 흉터는 전혀 외축이나 앞쪽에서 보이지 않고요. 일반 절개 수술도 최근에는 좀 더 바깥쪽에서 절개를 넣는 경우에는 비유성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흉터를 적게 남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수술 절개 부위 위에도 뒷목이나 어깨 결림 또는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수술 부위 자세와 관련되어 있고요. 불편한 자세를 고정한 채 2시간 정도 수술이 되기 때문에 근육 경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하게 구부린 자세를 피하고 목과 어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 최소 하루에 3번 이상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근육통이 빨리 해소가 되면서 두통이나 결림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상의하시면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수술 쪽 앞이 많이 부었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일반 절개술을 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림프 부종인데요. 임파선 절제술을 동반한 경우에는 심하게는 얼굴까지도 붓는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유 과정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회복되고 적절하게 림프 부종 마사지를 시행하는 경우 더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절개 부위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절개 부위의 미세한 감각신경의 저하로 발생하고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후 흉터는 남녀 모두에게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착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6개월까지는 자외선 노출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전에 다른 부위 상처로 켈로이드 및 비유성 흉터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미리 수술의에게 말씀해 주시면 수술 시 예방적인 트리암시놀론과 보톡스 주입으로 흉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 개선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경우 또한 흉터를 적게 남게 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비유성 흉터가 남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트리암수리놀론 주사나 레이저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가 잠기고 고음이 안 올라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갑상선 전문의이면서도 음성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암이 성대신경을 침범한 경우에는 심목소리와 고음장애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기에 적절한 처치를 해주는 경우 성대 마비를 회복시킬 수는 없어도 목소리 호전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일시적으로 삽관에 의한 후두 부종이나 후두 외부 근육 움직임의 제한으로 일시적인 음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수술 직후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인 위산 용량의 증가가 되면서 이 또한 음도 저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분 섭취와 역류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해야 되고 스트레칭 및 음성 치료를 통해서 조기 회복을 유도할 수가 있으므로 불편한 증상이 있을 경우 수술이와 반드시 조기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이물감 및 당김 증상을 한 달 이상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수술 부위의 유착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임파선 절제술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불편감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목 운동 및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 운동 및 스트레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도하게 경직된 자세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좌우 어깨 운동 및 목 운동을 꾸준히 시행해 주셔야 되고, 보통 한쪽 방향으로 5에서 10초 정도의 유지되는 동작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뒤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수술 직후에는 2주간 가볍게 시행해 주시고, 2주 후부터는 상처 부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깨가 좁아지고 굳어진 경우에는 상처 부위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고 유착이 유발되기 때문에 어깨 부위의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 및 어깨 스트레칭을 최소 6개월 이상 시행해 주셔야지 수술비의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임파선 전이가 있거나 일부 암이 주변 조직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동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한 환자들에 대해서 입원 시 영양교육을 시행하지만 환자들은 또한 동연서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궁금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통 치료 2주 전부터 조요드 시기를 시행하게 되고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도 타이로젠 주사를 맞기 때문에 이러한 조요드 시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보통은 제한식품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산물을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제품도 금지 사항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서는 저희가 동연서 치료 전에 해외의학과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실제 가정에서 이 저요드 시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저요드 시기를 준비해주는 요양병원이나 기본적인 인터넷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1차적인 치료가 끝나면 외래 내원을 하게 되는데요. 외래는 보통 5년간 3 내지 6개월마다 피검사와 초음파를 시행하면서 재발 여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일부 진행된 환자의 경우 동요원서 치료 후 1년 후에 진단 스캔을 한 번 더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5년간 피검사와 초음파만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서 재발률이 낮은데 이 갑상선암의 문제는 착한 암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마다 외래 내원하는 것을 보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환자분들이 외래를 오셨을 때 또 궁금해하는 것들은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지, 식사는 정상 식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특별한 제한 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요오드가 과도하게 많이 든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지만 특별히 해산물을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영양제 등은 드셔도 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암 경험자이기 때문에 술, 담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쌍사남도 암입니다. 착한 암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갑상선암도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암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환자분들의 힘든 치료 과정 그리고 치료 관리를 저 울산대학교 병원 갑상선센터 의료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외래에서 상의해 주시고 환자분들의 가장 좋은 치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